지난 3월 19일 홈페이지에 6차 온라인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경제, 핵심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두 분께서 발제문을 주셨는데 오늘 그 두 분 발제자를 모시고 온라인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두 분 소개와 발제문 발표, 그리고 상호 토론, 그리고 당원님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점 깊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장석준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소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당 부설 정책연구소에서 좀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경제 분야의 딱 전문가라고 하기는 힘든 사람인데, 근데 제가 당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다 보니까 그냥 좀 넓은 의미에서 경제랑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여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제 능력의 한계 범위 안에서 앞으로 정의당 전체 당원들이 한번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대영 소장님 소개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대영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한 30년 넘게 근무했었고요. 한국은행 퇴직 후에 송현경제연구소를 열어서 한국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게 경제와 금융에 관한 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지은 책으로는 한국경제 미필적 고의, 한국경제 대안 찾기, 관점을 세운 화폐금융론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정의당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한번 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발표를 보면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안 좋은 이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하고 앞으로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이번 토론과 대화의 주제로 한국 경제를 정한 이유입니다.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고 우리 당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두 분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문제와 대안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준 부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으로 이렇게 올린 게 전에 썼던 세 가지 글을 모아서 발제문으로 올렸는데요. 그 세 가지 글 주제가 각각 재벌개혁,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문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게 실은 촛불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정책의 주요한 분야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 각각의 분야마다 좀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현 정부 정책에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 정의당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당의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제시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세 부분을 좀 나눠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벌 개혁인데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안과 정의당의 재벌개혁안은 많이 겹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겹쳐진 부분이 있고, 이제까지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기 이전에 공약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부분, 못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비판을 해왔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좀 정의당만의 독자적인 재벌개혁 비전, 경제민주화 비전이 좀 많이 부각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 그럼 정의당만의 비전은 뭘 얘기하는 게 정의당만의 비전일까 생각해 봤는데, 민주노동당 시기부터 진보 세력이 많이 얘기했던 거는 뭐 노사 공동결정제, 뭐 노동자 경영 참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방향에서 좀 발전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흔히 재벌 개혁이라고 하게 되면은 재벌에 있는 권력을 얼마나 뭐 깎을 것인가, 여러 개로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재벌들이 일궈놓은 대기업 자체는 우리 사회의 이제 중요한 자원이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여러 사회 세력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뭐 지혜를 모아서 한국 경제를 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벌 체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민주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많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주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가령 대기업의 이사회 구조에서 과거 이제 진보 세력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참여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이제 단순히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유관업체, 가령 자동차 완성업체 같은 경우는 부품 생산 업체들이 중요한 유관업체들이겠죠. 그리고 뭐 지역사회, 소비자 이러한 사회의 각 부분을, 그 기업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의 각 부분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업 구조,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정의당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비전의 중요한 축이 돼야 되지 않나. 최근에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렌 그 의원 같은 경우가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이라는 그런 법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대기업의 이사회 구조를 민주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대체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집중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복지 확대, 이 부분도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복지 소득의 증가, 이 부분도 중요한 한 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 부분이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아동수당 그 지급한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눈에 띄는 그런 변화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재정 여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복지수당의 확대랑 같이 가게 됐으면은 서민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달랐을 것 같고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썼을까? 그거는 최근에 정부가 지나치게 긴축 재정 기조로 가고 있다. 너무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수가 증대하는 거에 비해서 정부 지출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랑 직결된 게 아닌가. 특히 고위 경제 관료라든가 보수 경제 언론 등등에서 이제 강조하는 균형 재정 혹은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수적인 강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옥죄는 거 아닌가. 오히려 IMF나 세계은행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재정 지출을 안 한다라고 훈수를 둘 정도의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확장 재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소득주도 성장이 두 축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저의 두 번째 발제문의 핵심 요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한국 사회 이제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이 부동산 불로소득 등등 때문에 땀 흘려서 일하는 자들의 근로소득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심성이라든가 정서 여러 부분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지금 현재로는 정의당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이런 이 주택 정책 부분에서 기존에 좋은 정책들이 안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한 정책은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에서 주장한 국토보유세라는 방안, 현재 종합부동산세보다 훨씬 강력한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이제 환수하자, 이런 방안인데요. 이런 것들을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조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그 부동산 구조에서, 주거 구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해서 부동산 전반적인 소유 구조, 시장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좀 보관을 정의당이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발제문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송영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올린 발제문은 제목이 이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과제였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한국 경제 갖고 있는 문제는, 보이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저성장 문제, 양극화 문제, 집값 집세 문제, 고령화 문제, 재벌 문제,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 참 많은데, 이런 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이제 해 본 겁니다. 밖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 또는 재벌 문제 때문이다. 또는 세 번째는 이렇게 규제가 많고 혁신이 안 돼서 그렇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하죠. 또는 또 한쪽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어떤 전체 문제의 한 일부분일 것 같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직업 간의 과도한 보상 격차, 직업에 따라서 어느 데는 과도하게 많이 받거든 너무 적게 받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다양하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일단 제가 그냥 빼고 우선 과도한 보상 격차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크게 보면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의 격차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어떤 추세가 있다가 보면은 최근에는 조금씩 그게 이제 시정되는 것, 즉 가계소득이 좀 늘어나는 추세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 안에서 들어가 보면, 가계소득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많이 받는 계층이 우리 이제 재벌, 대기업 경영진,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선 그 의사 같은 전문직, 그 다음에 관료, 공무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직원, 교수, 교사,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그 나머지 대다수 국민 90%, 80% 이르는 국민의 소득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져가는 방식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시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경제적 성과를 얻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적 특혜나 어떤 단합된 힘에 의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이나 기업 경영진은 어떤 그 정치인이나 관료나 이런 언론, 학계 이런 걸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을 만들던가 탈법을 해서 가져가는 게 많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득권층이 임대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세상 특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고 보유세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금융자산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산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을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료, 교수, 교사 이런 데는 그냥 정부가 굉장히 높은 보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성과에 비해서 이 공무원들, 공공물이 받는 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요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이 높아서 많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생기지 못하게 정부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갖지를 못해요. 기업하고 틀리게. 그래서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또는 임직원들은 또 주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 정규직도 부분적으로 어떤 노조라는 단합됨을 힘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이 한국 경제의 지급 능력이라는 범위 속에서 이 얼마 정도를 받는 것이 중산층 범주에 들어가는 소득일까? 이런 걸 한번 이게 대략 제가 2017년 국민소득 통계를 기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게 국민소득 통계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소득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대개 중산층, 한 평균 소득의 한 70에서 150% 정도의 소득으로 볼 때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3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중산층 범주에 들어가는 소득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5천만 원을 넘는 소득은 중산층 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공 부분에서 이게 신입 아주 구급 공무원이나 바로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걸 넘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 공기업들도 넘고 금기관도 넘고 의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 공공 부분이나 이런 공공 부분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이 과도한 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다수, 1억에 끼지 못하는 다수는 나머지 소득,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한 50%도 안 되는 소득을 갖고 서로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높은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이런 구조에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정책 과제는 결국은 공공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정상화하는 거, 그리고 의사 등 이렇게 반공공 부분 성격에 있는 부분에는 경쟁을 좀 확대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 이런 걸로 해서 여기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도 좀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은행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런 은행에 대해서 은행을 새로 생기게 함으로써 경쟁도 좀 늘리고 국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관료들의 낙하산을 막는 거, 그리고 교수들이 이렇게 겸직하고 이런 것도 좀 제한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을 창출하는 거, 이러한 것을 제가 정책 과제로 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과제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한국에서 참 시행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기득권의 이익을 이렇게 포기시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한국 경제 미래가 많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시한 정책들이 특별한 정책들이 아니고 하여튼 심오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앞서서 잘 가고 있는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정도의 나라들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못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이렇게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고 시장 경제를 하면서 좀 사람들이 그냥 괜찮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발제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정대영 소장님 발제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발제자 상호 간의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두 분께서 미리 2개씩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정대영 소장님께서 장석준 부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재벌과 국회의원 중 누가 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신의 해야 될 일, 성과, 국민의 판단 등을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부소장님. 네. 네. 너무 질문이 좀 직설적인가요? 네. 제가 국회의원 아니라서 둘 다 못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특히 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느 한쪽을 옹호하려고 해서 그렇기보다는 좀 장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공직이고, 그래서 그들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목을 자를 것인가, 이게 실은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법이 문제가 많아갖고 저희가 이제 선거법도 바꾸려고 하고 뭐 정당법 등등의 정치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도 안 하면서 이제 받아가는 돈들 이런 것들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썩 마음에 들게 고쳐지진 않아도 실은 고쳐질 수 있는 여지가 제도를 통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가야 되고. 근데 재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네,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국회의원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규제되거나 감시받거나 혹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갈아치울 수 있을 그런 성격인가? 그게 아니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게 다른 나라 같으면은 금리 생활자로서의 대주주, 전문 경영인, 전략 투자자, 이게 이제 다 따로 자기 역할들을 할 텐데 재벌이 이 역할들을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각각이 따로따로 돌아갔을 때는 없었을 어떤 권력을 한국 사회에서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 각각의 분야에서 지금 현재 특정 재벌이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잘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독점해서 하면서 한국 사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게 단순히 재벌 한 일가나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책임지는 기재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이게 뭐 자본주의냐 아니냐 뭐 이런 틀을 떠나서 자본주의 틀 안에서도, 대주주면 대주주, 경영인이면 경영인, 전략 투자자면 전략 투자자, 이런 제한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질문을 주신 거는 뭐 특별하게 누가 더 잘못하냐보다는 아마 둘 다 문제가 많지 않은가, 이런 어떤 취지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예, 굳이 뭐 이게 뭐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어떤 집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재벌보다 정치가 더 낮게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 내지는 그들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할 권한이 정책에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거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재벌에게 포획되어서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의 정치가 가장 낮게 나오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좀만 더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네, 제가 뭐 아무래도 정의당 소속이니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라고 또 다 같은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그런 정치 세력도 있는가 하면,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재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국회의원의 특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이익만 고수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특정 정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당 구도나 등등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봐야지 대의 정치라는 영역 자체를 저기는 이제 부패해서 안 돼, 포기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실은 국민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득권 세력에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잘 봐주시면서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채찍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해주신 우리 정대영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질문을 마무리하죠. 지금 뭐 장 부소장님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정치단체를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건 정치이고, 물론 그 밑에는 국민이 있는 거지만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씁니다. 뭐
기득권의 정치인들은 사실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 한국 경제의 어떤 난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또 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면 더욱더 좀 정의당을 위해서 좋고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정의당은 항상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께서 정대영 소장님께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이 정대영 소장님 발제문에 있는 공무원 체계 개편에 동의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다만 고위 공무원이 단순히 자기 경제적 이해를 지키려고 개혁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정책 위반 및 집행 권한을 통해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경향도 있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은 아예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하는 정무직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뭐 저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떤 책임 정치를 면에서 좋고 관료들이 또는 뭐 고위 공무원들이 영혼을 놓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현실적인 제약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데 이 길로 가는 길을 위해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 차관이라든가 뭐 어떤 정부 위원장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마저도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 관리를 많이 씁니다. 이것만이라도 일단은 좀 먼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대부분의 정권이 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 포함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없고 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당들이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고위 정책 이 일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그냥 책 몇 권 보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실무적인 일, 뭐 통계 문제, 그다음에 법령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 문제에 대한 이해, 경제 쪽에서 볼 때는 경제 관리를 볼 때는 이러한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전문직입니다. 정치인이 되는 것도 전문직이지만 이런 정책 담당자가 되는 것도 전문직인데 실제 정당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당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현재 한국 정당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표를 잘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뭐 키우지를 않고 있고 뭐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먼저 정당에서의 노력. 왜냐하면 정당은 결국은 어떤 그 권력을 가질 집단이기 때문에 받을 집단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께서 어떤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크게는 동의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주어진 어떤 정무직 계약직들도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 요즘에 그 장관 인사할 때마다 좀 국민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것들이 느껴서 저는 차라리 이 청문회를 그냥 정책 청문회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이 질문을 해주신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제문에서 말씀해 주신 그 전반적인 한국의 너무 과도한 이제 소득 보상을 받는 그런 집단들에 대한 개혁 방안은 그게 이제 한국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냐 아니냐 등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제시해 주신 방안들은 모두 다 저희 정의당이 받아안아야 될 중요한 지적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고 나서 그래서 뭐 딱히 이견이나 뭐 이 쟁점을 제시할 내용이 없었고 다만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이제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그 부분이 특히 우리 당이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당은 그 청년들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키우는 이런 일들도 지금 빼놓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성과가 정의당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정대영 소장님이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북한의 화폐가 중요한 상거래에서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인데요. 저는 갑자기 이제 이 북한의 화폐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 일단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께서 먼저 좀 준비해 오신 답변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제가 북한 경제 이 전문가나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답하기 좀 버거운 그런 물음이기도 한데, 제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간략하게만 제가 생각하는 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 화폐라는 게 국가가 이제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화폐의 어떤 실제 가치, 생명력 이런 거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화폐가 실제 북한 상거래에서 쓰이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북한 국가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이제 시장에서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령 2009년인가요? 그때 이제 화폐 개혁할 때도 뭐 한 가정당 그때 북한 돈으로 1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은행에 강제 이제 예치하도록 시켰는데, 지금 한국 사회 상식대로 하면은 은행에 이제 두는 게 크게 반발을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건데, 실은 북한에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에 10만 원 이상의 그런 자산을 저축한다는 게 사실은 몰수로 이제 생각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이제 축장하게 되고, 혹은 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외국 화폐를 이제 보유하거나, 혹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 의식에 이제 몰려갖고 생필품들을 이제 사재기하거나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좀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국가에 대한 신뢰도, 국가가 얼마나 또 시장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는가, 뭐 등등의 문제들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일단은 그 질문을 하신, 아마 이제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질문을 해주신 우리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발제문에도 장 소장님 발제문에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화폐 발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화폐 발행을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발행에 좀 이렇게 신축적으로 해서 뭐 그냥 발행해서 좀 불필요한 걸 쓰자, 쉽게 말하면 그러한 생각들이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화폐는 국가와 관련이 없이 이미 자연적으로 등장을 한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뭐 현대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니까 국가 발행이다라고 하지만,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왜 중앙은행을 뒀을까? 그냥 정부가 하지, 재무부가 하지. 그것은 이 정부가 안 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어떤 공공 부분에서 하지만 정부랑 거리랑 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찍어내는 것이 화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화폐를 아직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화폐는 제가 북한 일을 얘기한 게, 화폐는 그 어떤 그 소재 가치, 화폐 뭐 금으로 만들건 다이아몬드로 만들건 그런 소재 가치나, 또 화폐 뒤에 어떤 권력이 있거나 이거와 관계가 없이 화폐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또는 쓰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그냥 내가 돈을 받을 때는 이 돈을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 이러한 전제가 생각이 있어야만 돈으로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독재 정권이고 권력으로 본다면 가장 세계에서 강한 권력인데, 그러한 권력기관도 북한 화폐를 일상 상거래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게 못하고 있어요. 권력만 갖고도 안 되고, 또 아무리 화폐를 소재 가치를 비싸게 만들어도 화폐로서 통용이 안 돼요. 소재 가치를 비싸게 만들면 그게 통용되는 순간
다 그걸 가져버리지 그냥 그 화폐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라는 게 참 단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아시고 아주 알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그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화폐는 신용이 가장 중요한데 신뢰,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경제도 이제가 잘못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뭐 괜찮지만 앞으로 이런 믿음이 계속 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좀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경제는 약점도 많은 경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 굉장히 그 약점도 많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환율을 볼 때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화폐 문제나 경제 문제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좀 경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도 좀 한번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약간 황당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 아까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 그 발제문에 그 기능재정론이라는 게 있죠. 네. 이제 균형재정에서 이제 기능재정을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걸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네. 우리 부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 그 현대 통화이론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워낙 막 경제학계, 미국 경제학계, 정치계에서 이제 쟁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제 책에도 일정하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고, 근데 뭐 정의당이 최신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그거를 자기 입장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이제 토론이 되는 걸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다만 제가 그래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폐에 분명히 인플레이션 제약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제가 이제 거기 못을 박아놨고요. 네, 전제를 하셨어요. 네. 예. 다만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족한 건 지금 정반대 문제가 아닌가.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실상 결과론적인 저기 긴축 재정이 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문제인 상황인데 정부가 오히려 경기 조절적인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정의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료 중에 하나로 현대통화이론 얘기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학설 자체에 주목하기보단 지금 한국의 상황, 거기에 네. 대한 처방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소장님 또 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네.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 문제가 얘기되는데 저는 뭐 재정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당장을 본다면 뭐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유가 사실이고 이렇게 세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세수가 늘어나는 게 이게 이제 좀 일시적인 거냐 지속 가능한 거냐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쪽에서 좋았고 기업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수출이 좋아서 좋은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조금 먼 게 있다면 박근혜 정부 때 지하 경제를 이렇게 양성화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세 가지 요인인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할 거냐. 우리 경제는 지금 계속 성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안정이 되지 않은 경제인데 이런 경제가 재정이 적자가 났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신뢰를 줄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재정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이렇게 지금이 좋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수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께서는 재정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제 우리 사회 복지 부족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 적자 재정이 운영이 되더라도 그 돈이 그냥 뭐 그야말로 정말 그냥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엄한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소비 능력이 늘어날 수 있는 복지 수당으로 지급된다던가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산업 투자에 쓰인다던가 해서 실제 이 사회의 경기 활성화라던가 미래 경제 성장 잠재력 증대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된다면은 이게 단기적인 재정의 뭐 적자 이런 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걸 좀 네.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께서 정대영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공 부분 외의 민간 부분에서 임원의 과도한 소득 보상을 규제하는 제도로 최고임금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별칭으로 임원 봉급이 최저임금의 30배가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뭐 이 법이 나왔을 때 참 우리 심상정 의원 역시 뭐 좀 항상 앞서가는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큰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뭐 기업 내에서도 있고 또 기업 간 기업 사이에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느 데가 더 심하냐.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을 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이게 정책에도 중요합니다. 이 바둑을 둘 때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수를 두는데 순서를 바꿨으면 악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민간 부분도 지금 심각한 보상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 고위 임원, 뭐 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뭐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분명히 축소돼야 되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민간 부분보다는 지금 이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공공 부분은 시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회적 합의 임금이나 보상 근로조건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정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많다. 뭐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공사에서 스크린도 수리하는 위험한 일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 이 왜 지하철 공사의 간부 직원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마 이 민간 부분에 대한 이러한 지금 살찐 고양이법 같은 것은 법을 안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행, 습관으로 뭐 이러한 것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일은 이러한 유사한 법은 아닌데 독일은 유사한 이런 사회적 합의 가 있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뭐 저희 아래 직원들의 뭐 30배건 50배건 그 이내에서 좀 이렇게 월급이 결정되는 게 어떤 회사의 분위기죠. 뭐 이게 그러니까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무리 회사 성과가 좋아도 그 이상 못 받는 거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방향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공공 부분이 이렇게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에 이제 나쁜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좋은 사람들 뭐 우수한 사람들은 다 공공 부문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 되려고 하고 의사 되려고 하고 교수 되려고 하고 교사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말대로 뭐 그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경제는 결국 기업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생산이 일어나는데 다 사람들이 공무원 하려고 하고 교수 하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뭐 나라는 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좀 우리는 과도하게 권한도 많고 명예도 많고 또 보수까지 많은 게 우리 공공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개혁을 해야만 하면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뭐 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사회적 합의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아니시고요. 이것들이 살찐 고양이법이 꼭 필요한데 좀 그 전에 공공 부분이 먼저 좀 이런 내용들이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우리 부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네. 정의당도 실은 그 공공부문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귀담아서 이제 들어야 될 지적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두 분 발제자께서 상호 2개씩 그 질문과 답변을 이제 주고받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당원 게시판에 3월 19일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토론에 당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발제자님들이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조선 매각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태껏 힘들 때 국민 세금으로 살려주다 현대중공업의 헐값에 파는 산업은행이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뮤뮤 당원님의 질문에 두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순서는 이번에는 우리 부소장님 먼저 하시고요. 제 순서를 정대용 소장님 먼저 하시죠, 뭐 그러면. 아, 그럴까요? 예. 저도 뭐 이거 기업 구조조정 이런 쪽은 잘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원론적인 대답, 좀 자신이 없는 대답일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게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그리고 이 대우조선이 지금 이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좀 정확한 값이냐, 이것도 이게 외부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게 실사라고 해서 기업 안에 다 뜯어봐야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부실채권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또 뭐 우발 채무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현대중공업이 사가는 가격이 이게 뭐 제값인지 썩이 뭐 어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게 하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문제는 예전에 이제 몇 년도인가에 2000년도쯤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합병할 때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합병된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또 살아남고 또 고용을 유지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참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린다면 결국 기업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은 뭐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금융기관들이 산업은행을 통하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뭐 국민 세금하고 관계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 구조 조정을 할 때는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과거 경영진이 부실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진이라든가 그때 또 참여했던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관료들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책임 규제를 분명히 해서 기업은 살리지만 거기에 책임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손실을 회수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써서 이게 좀 투명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합니다. 네네네. 예, 우리 부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도 뭐 전문가라고는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대우조선이랑 현대중공업의 문제라기보단 실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기업이나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각이 부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 지금 1기업이 아니라 뭐 조선산업 불황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한국의 조선산업이 죽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렇다면은 이 한국 조선 산업의 두 축인 이 회사들을 이제 같이 살려나가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거고, 현재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운영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돼 있는데, 산업은행의 역할이 산업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잘 관리했다가 민간에 매각시키는 역할을, 이게 이제 자기 조직의 목표로 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 대우조선의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원래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이제 팔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살 이제 업체가 현대중공업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산업은행 외에 다른 우리 기관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가령 그 공공적인 어떤 지주회사랄까요? 그래서 이 대우조선이라는 거를 조선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살려나가면서 그 운영은 뭐 관료라든지 등등이 밀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선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기업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대로 돌아가면서 대우조선이 장기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가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정답이라기보다는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끝까지 추진할 수 있게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이제 그 정의사회당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당원님이 글을 주셨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광부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근 이런 어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미련을 버려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소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정말 열심히 추진됐는데 잘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좀 이해가 더 될 수도 있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란 것도 거의 맛보기 수준으로만 지금 된 상황에서 오히려 갑론을박이 더 시끄럽게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해봐야 최저임금 인상 정도가 추진이 됐다가 지금 논란만 더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가령 최저임금 말고 다른 정책 수단은 그럼 없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현금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그런 인상 속도보다 좀 더 빨리 해서 그것을 소득주도 성장의 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면은 최저임금하고는 또 다른 정책 효과들을 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소득주도 성장의 원래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좀 야심차게 추진을 못했을까.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이 론 자체를 타박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버릴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수 국민의 소득을 높여서 성장도 좀 하겠다 이런 정책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좀 경제학 쪽으로 살짝 들여다 보면은 이 성장은 결국 국민 소득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높여서 성장. 그러니까 이게 동어 반복 같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명 자체가 정치인들이 한 장명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결국 개개인이 소득을 늘려줄 것 같고 또 성장도 늘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과거에 여러 정권들이 낸해뒀던 창조 경제나 녹색 성장 이런 거 비슷하게 어떤 슬로건으로 거는 것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내용이 이제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홍보 부족 다 내용이 많은데 알려진 게 최저임금하고 몇 가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 몇 가지만 알려져서 그런다 하지만 실제 내용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향이 파급되는 걸 볼 때는.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좀 이렇게 더 좀 이렇게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게 모호한 내용들은 많아요. 이렇게 잘해서 하면 좋다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으로 갈 거다. 이러한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핵심 정책 과제로 얘기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도 크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에 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명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정책 내용 콘텐츠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좀 정책을 잘 모아서 남은 기간 좀 개개인의 국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 우리 그 장석준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 문제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예. 대부분 이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정책을 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소장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당원님들이 주신 질문 하나하나가 뭐 1시간씩 토론을 해도 모자랄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수준으로 가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그 일산 대마왕님 우리 당원님이신데요. 이 부동산 투기,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이렇게 뭐 그 제대로 된 의견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주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장석준 부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16년 총선 공약집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요. 당의 주거 정책이 한국 사회의 이런 진보적인 뭐 사회단체나 등등에서 내놓은 대안을 사실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종합 세트 비슷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당원님 의견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그냥 다 포괄적으로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있게. 대중에게 임팩트가 있으려면 사실은 정의당만의 철학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선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기로는 뭐 주택 소유 다주택 소유를 제한한다. 이런 정책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렸고 국토보유세라는 아이디어를 우리 정의당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좀 통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두 제안을 한 거는 이게 뭐 그냥 세 보여서 급진적으로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자기 철학이 이제 명확한 방안이거든요.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는 거는 다중의 이해를 위해서 공중의 이해를 위해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철학이 드러나 있다면은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토지는 전혀 인간 노동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공공재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불로소득은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확한 철학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안을 통해서 정의당의 메시지를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이신 것 같고 저도 그런 방향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소장님께서는 우리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연구소가 정책을 총괄한다기보다는 연구소는 좀 그 기본 자료나 뭐 이런 제안들 서포트하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당이 좋은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국민들에게 좀 알려지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좋은 정책들이 나열되고 있어서 좀 우리 당의 가치관, 철학을 담은 내용들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대표 상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면 내년 총선에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혹시 우리 정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제가 가끔 부동산에 대해 쓰는 말이 뭐 우리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경제를 옥죄는 두 가지가 이제 과도한 보상 격차고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뭐 많은 여러 학자들도 진보 성향에 있는 단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말이 뭐냐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하나도 못하는 나라에서 뭘 하겠나. 사실은 뭐 보유세, 뭐 국토보유세, 뭐 다주택 이런 게 아니고 주택 임대소득은 실현된 소득입니다. 근데 실현된 소득이 우리나라는 과세를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볼 때는 이런 뭐 허망하다 이상이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거 이거 하나를 좀 잘하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 하나만 과세를 잘해도 정상적으로 과세돼도 우리 부동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당에 계신 분들이 현실에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응? 좀 이렇게 슬로건도 좋지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 슬로건일 뿐이죠. 부동산 정책도 정책이 뭐 정의당에서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뭐 실현될 가능성이라든가 구체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다른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세 하나 과세나 좀 잘하자. 이래만 해도 진짜는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대소득 과세는 사실은 이제 정책 중에 있었죠. 있었지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냥 있었던 겁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예,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을 그 임대소득자로 이렇게 그 활성화시켜주면서 작년에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 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사 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몇 채를 가지고 있던 임대소득자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현 정부도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부랴부랴 네. 좀 정책을 좀 바꾼 근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등록하신 분들에게 소급 위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 다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어산 당원님의 질문인데요. 대기업 횡포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 양대노총을 포함한 각종 이익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대안모색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제가 순서를 잊어버렸는데 어느 분이 이제 답변을 먼저 하실 순서죠? 아무나 먼저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예, 제가 하죠. 제가 그냥 제가 좀 자유로운 입장이니까요. 제가 좀 제 발제문을 보셨지만 우리는 대기업 정규직도 분명히 이제 약간 기득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국민적인 성과를 좀 많이 가져가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거기에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기업 정규직은 뭐 약간 양대노총을 말하는 거죠. 대기업 정규직은 좀 이런 기득권 있고 특혜를 받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말석에 있다. 가장 낮은 특권 계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은 굉장히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 바둑 쓴 것처럼.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한 개혁 없이 여기 정규직 노조 이런 데에서 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어떤 활력 떨어지고 소득 분배 구조는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명히 기득권층이고 어떤 개혁에 문제가 있고 개혁을 해야 되지만 순서는 좀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정규직 노동자는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많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받는 부분도 있지만 더 다른 부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나 아니면 의사나 교수나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더 국민 경제에 기여도 많이 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특혜도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부소장님. 네. 노동조합이 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이제 배타적으로 옹호를 해야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여기에 이제 질의하신 것처럼 이익단체 성향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에는 또 비판도 필요할 겁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단순히 이제 비판에 머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냥 비판하는 정도에 그친다기보다는 대안모색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모색이 중요할 거고요. 근데 한국의 노동조합이 이익단체적 성격이 강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비판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노동조합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산업별 중심으로 가게 만들지에 대해서 자기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이 책임이 아닐까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우리 소위 연대임금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선진 특히 유럽을 많이 얘기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소위 말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가치 노동끼리도 합리적 격차.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가치 노동끼리 합리적 격차도 되어야 되지 산업 내에서만 연대가 아니라 산업 간에도 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가 이제 좀 저는 우리 당에서 좀 세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노동자 은행, 노동자 대학, 그다음에 계획경제 도입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우리 가평당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소장님이 먼저 하세요. 이제 제가 순서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 가평당원님이 해주신 그 말씀은 사실은 질의라기보다는 굉장히 깊이 있는 제안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냥 조금 토를 단다면은 말씀하신 데 핵심은 한국 사회의 이 좀 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경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경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특히 한국에서 그동안 주목되지 못했던 간과됐던 이 산업이라는 단위 이 부분을 진보 세력이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한국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의 기업 그리고 전체 국민 경제 그 중간에 어떤 단위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회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일수록 이 산업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체들, 기업도 들어가고 노동도 참여하고 지역사회도 참여하는 이런 뭐 흔히 이제 학자들은 거버넌스 구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책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산업이 뿌리를 박아서 계속해서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갖고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그 부분이 정말 취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단위로 사와 노가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등등이 참여하는 어떤 산업을 관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노동자 대학 등등의 후세대를 위한 투자도 같이 이제 모색해 나가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여기서 말씀하신 21세기적 의미의 아마 계획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될 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대영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 뭐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뭐 이러한 거 연결돼 있어서 답이 간단하지는 않은데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제가 좀 많이 아는 뭐 노동자 은행 금융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대학은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만들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대한 대학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은행을 새로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어렵고 특별한 일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진국,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나라는 그냥 일상의 일입니다. 뭐 지방의 공단에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갖추면 공장을 만들 수 있듯이 은행도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은행을 저는 만드는 거 뭐 여기 굉장히 뭐 워낙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자 은행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경영하는 것. 이러한 경영 능력을 배운다면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작은 분야지만 산업과 기업 차원에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을 생기는 거고. 이런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길이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게 협동조합법 기본법에 보면은 금융보험업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바뀐다면 노동자들이 모여서 뭐 금융보험 관련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래서 진짜 자기가 한번 경영을 해보면은 기업 주가 어떤 생각을 하자.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넘겨받아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은행 설립을 하고 경영하는 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계획경제 문제입니다. 이 계획경제는 뭐 그냥 상상으로는 해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이게 아무리 지금 빅데이터라는 게 나오고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과거에 이제 그 소비에트나 중국에서 했다가 그것은 접은 거고 이제 새로운 형태를 생각하고 있겠죠. 이분은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사례가 없는데 이것이 좀 가능할까? 이게 이제 걱정이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한국 경제를 이렇게 어떤 실험의 도구로는 쓸 수는 없는 게 이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한번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본다면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어떤 문제점, 환경 파괴, 자원 낭비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가평당원님의 어떤 그 질문 겸 주장이신데요. 예, 소득세는 단순화하고 법인세는 폐지하고 재산 보유세는 무겁게 하자. 이렇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요약했지만 질문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마 두 분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다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대영 소장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그건 같은 분이구나. 한국 경제 또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일단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찔렀습니다.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는 바로 소득세에 있습니다. 그 정확히 보셨고 우리 소득세가 굉장히 이렇게 적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적게 걷고 있어갖고 세수 비중, GDP 대비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득세가 낮다. 소득세를 바꿔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라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뭐 너무 과격해요. 뭐 법인세를 폐지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런 건데 뭐 법인세를 폐지된 지역도 좀 있죠. 특수하게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모으는데 이런 데를 빼놓고는 다 있으니까 폐지까지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고 소득세를 개혁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으느냐. 저는 뭐 이게 지금 제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거, 뭐 제가 여러 가지 쓴 책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소득세 포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열거주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열거돼 있는 것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 재벌 그룹이 이렇게 전환사채 같은 걸 이용해서 편법으로 상속했는데 이것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니까 과세를 못한 거죠. 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비트코인 이거 과세 못하는 거,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과세하기가 좀 어려운 거. 근데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괄주의로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포괄주의가 미국이 가장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일본도 이미 다 포괄주의 원칙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포괄주의를 뭐 한번 도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의당 같은 데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를 개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제도가 어떤 경제의 기본 틀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상이요.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관련도 재산세, 종합보증세,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낮추는 거 이것도 뭐 저도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경제, 조세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현실적인 뿌리를 두면서 잘 정치하게 만들어 간다면 좋은 개혁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소장님. 네. 저도 뭐 소득세를 단순화하면서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보유과세 강화, 거래세 상대적인 인하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간이과세제도 폐지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주장해온 바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세 폐지는 실은 요 법인세만이 아니라 법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좀 이거 철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포괄적인 좀 논의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이라는 게 법인격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이게 법인격이 없으면은 보장하지 않을 권리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제 과세 대상이 되면서 법인세라는 제도가 생긴 건데 이 법인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법인에 대해서 이 수입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주주에게 이제 귀속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자인 주주로 이 법인격이 환원될 수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얽혀 있어서 법인세 문제는 좀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머지 제안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당원님들이 이 홈페이지에 댓글로 해주신 질문들을 다 소개하고 두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오늘 온라인 대화 순서를 마쳤고요. 짤막한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예.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등등이 이제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됐고요. 우리 당원님들이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그런 제안도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앞으로 한국사회 경제대안이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던 구조들을 좀 바꾸는 그런 상당히 좀 근본적인 대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드는데 같이 좀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다 느끼는 게 이제 이렇게 불평등 문제,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양쪽의 접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이제 우리 현 정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나라가 바뀌지 않고 또는 또 그것을 너무 심하게 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좀 양보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좀 나눠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구조가 바뀌지 않고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좀 하려면은 진짜 이 정치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좀 한국 경제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의당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두 분, 우리 정의정책연구소 장석준 부소장님, 그리고 송영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우리 당과 당원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소통위원회 온라인 토론 온라인 대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